지난 2023년 146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며 기뻐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입주날이 되었을 때 시공사가 아파트 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면서 이 가족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건설사는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사실상 열쇠를 볼모로 잡았고 정당한 집주인들은 눈앞에 집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매일 건설사 두 곳이 문을 닫고 있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과도한 빚과 고금리 프로젝트 대출이라는 부실한 기초 위에서 구조적 붕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계는 건물을 짓기도 전에 돈을 먼저 받는 독특한 선분양 방식에 의존해왔고 덕분에 건설사들은 이자 한 푼 안 내고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건설사들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으며 막대한 PF 대출을 끌어다 썼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덩치 큰 건설사들조차 이 거대한 빚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 가장 먼저 쓰러졌습니다. 짓다만 건물 뼈대만 흉물처럼 남았고 전 재산을 날린 수많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제 위기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대기업들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빚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일이 흔한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파산한 시행사의 복잡한 장부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피해자들이 기약 없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며 대출 이자의 월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락해야 할 내 집 마련의 꿈은 끝없는 소송과 빚 독촉이라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돈을 풀며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부실 채권 규모가 워낙 커서 뼈아픈 시장 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시스템이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한국건설의 전통적인 방식이 왜 오늘날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고음을 울렸던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이 금융 혼란의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고급 고층 아파트부터 지방에 버려진 공사 현장까지 건설 붕괴의 이야기는 곧 국가적 금융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와 지난 수십 년간 업계를 지탱해온 위험한 대출의 악순환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한국 건설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재 가진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미래 가치만 믿고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브릿지론으로 시작합니다. 땅을 사고 초기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쓰는 고금리의 단기 대출이죠.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시행사는 이 위험한 대출을 금리가 좀 더 낮은 거액의 본 PF 대출로 갈아타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성공하려면 깐깐한 금융기관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서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돈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으니까요. 건설사들이 최후의 보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건물이 하나도 안 팔려도 은행 빚은 자신들이 다 갚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이런 관행은 위험한 연대 보증의 사슬을 만들었고 프로젝트 하나만 망가져도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분양받으려고 줄을 서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갑작스러운 자재비 폭등이 이 잘 돌아가던 엔진에 모래를 뿌려버렸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기획했던 사업들은 철근, 시멘트, 인건비가 하룻밤 사이에 치솟으면서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3% 이자만 내면 될 줄 알았던 시행사들은 금리가 두 자릿수로 치솟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익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하면 처음에 빌린 브릿지로는 사업 전체를 날려버릴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립니다. 위험을 감지한 지방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건설사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돈맥경화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작은 하청업체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공급망이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견 건설사 여러 곳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의 거물급인 태영건설이 작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태는 금융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무리 크고 명성 있는 건설사라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신동아나 삼부토건 같은 다른 기업들을 주시하며 다음엔 어떤 기둥이 무너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런 기업의 파산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내 집과 미래가 걸린 개인적인 재앙입니다. 원청업체가 휘청거릴 때 가장 먼저 짓눌리는 건 수많은 영세 하청업체들입니다. 전기 기사부터 미장공까지 이런 소상공인들은 몇 달씩 땀 흘려 일하고도 약속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 수십 개의 지역 업체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되면 전통적인 선분양 모델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가두는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분양자들은 내 돈이 들어간 건물이 녹슬어가며 방치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PF 대출 자금이 끊기면서 타워 크레인은 멈춰섰고 현장에는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아파트들은 처참하게 터져버린 부동산 버블의 흉물스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주를 꿈꾸던 가족들에게 이 콘크리트 덩어리는 수년간의 피땀 어린 희생이자 미래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 HUG는 계약금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는 보증공사의 재정과 인력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허그에서 환급받는 건 결코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가족들은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만 합니다. 많은 계약자가 입주도 못하고 돈도 못 돌려받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지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설사들은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자재비 인상분을 계약자들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이로 인해 당장 수억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열쇠를 줄 수 없다는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살벌한 법적 대치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 지은 내 집 앞에 서서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서울 도심 본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정의를 달라 외치는 수많은 시위대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복잡한 PF 구조와 기업 책임 공방 속에 법원은 쏟아지는 수천 건의 소송으로 마비될 지경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시행사 부도 직전에 겁에 질린 시민들의 상담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시위 현장의 모든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안정된 보금자리의 꿈은 이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방의 부실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전역을 덮친 이 재앙의 진짜 규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구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주택 수요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신축 아파트 수천 세대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미분양이라 불리는 이 악성 재고들은 지방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고금리 브릿지론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프로젝트에 초기 자금을 댔던 지방은행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순찰도는 경비원의 손전 등 불빛만이 텅 빈 복도를 비출 뿐입니다. 다급해진 시행사들이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자 제값 주고 산 기존 입주자들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분양사무소 입구를 막고 헐값 처분 때문에 내 재산 가치가 폭락한다며 분노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빚에서 탈출하기 위해 계약금보다 싼 가격에 분양권을 파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바닥난 건설사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율적인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 관리는 판사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채권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깁니다. 일단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하청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들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건설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주식은 무조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 경색이 발생해 건실한 기업조차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과 금융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건설사의 몰락은 순식간에 은행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위험한 PF 대출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예금자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터질까봐 지역은행의 건전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준다고 거듭 약속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위기는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이나 철물점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추자 하루 매출이 증발해버렸고 지역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자금 수혈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암울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해하려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주택 시장을 지배해온 선분양 제도를 봐야 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종이 위 도면만 보고 집값을 다 내는 구매자가 사실상 주된 자금줄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시행사는 자기 자본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과 은행 빚만으로 거대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빠른 현대화를 도왔지만 지금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사들은 새 프로젝트에서 받은 돈으로 지난 현장의 빚을 갚는 방식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런 돌려막기 구조에서는 신규 분양이 조금만 삐끗해도 진행 중인 현장의 자금줄이 즉시 말라버립니다. 비평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와 구매자가 유입돼야만 굴러가는 이 방식이 사실상 기업형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필수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선분양 계약 당시의 계산법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원래 가격대로 건물을 완공하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 시공을 자행했고 잇따른 붕괴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필수 철근이 통째로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는 건설업계의 위험하고 은밀한 원가 절감 문화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건설업계에서 가장 이름난 명문 기업들조차 심각한 브랜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잠재 구매자들은 이제 선분양 시장을 아예 외면하고 있으며 눈으로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완공된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소비 심리의 변화는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더욱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대 건설 노조들 또한 임금 체불과 악화되는 현장 안전 문제로 사측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과 현장 폐쇄는 일상이 되었고 이미 원래 일정보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씩 지연된 프로젝트들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건설 위기는 중산층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수백만 가구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공포는 정부 관계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으며 그들은 구제금융의 비용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문제는 기업이 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의 총체적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수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쇄 부도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건설사들의 부채 수준을 현미경 보듯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기업들에게 책임 없는 무모한 투자를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상당수는 끊임없는 만기 연장으로만 연명할 뿐 실제 이익은 전혀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좀비 기업들은 저가로 신규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 건실한 기업들까지 제살 깎아 먹기식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자 보상 배율을 지적하는데 이는 많은 건설사들이 현재 버는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들 기업에게 은행은 인공산소 호흡기나 다름없습니다. 심장은 이미 멈췄는데 기업이라는 껍데기만 억지로 살려놓고 있는 셈이죠. 위험한 건 정부가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순간 그 충격이 국가 경제에 훨씬 더 끔찍하고 파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민간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의 여유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데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명품 소비를 주도했던 자산 효과는 이제 많은 중산층 가정의 빈곤 효과로 역전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서류상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 갚느라 생활비조차 쪼들리는 하우스 푸어 신세입니다. 우리는 최근 선분양 계약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고 차를 팔고 보험까지 해지한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안한 주택시장을, 가정을 꾸리는데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의 시작점 사이에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을 제기합니다. 1990년대 일본처럼 한국도 주택버블 붕괴,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빚을 떠받칠 노동 인구의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받아줄 젊은 매수자가 미래에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짓고 돈을 빌리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건설업계는 수십 년간 이어질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은 소비자 신뢰와 재무 안정성을 되찾기 위해 선분양에서 벗어나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산업 전체를 이 새로운 모델로 바꾸려면 수년간의 뼈를 깎는 조정과 금융 규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진짜 위험은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그림자 금융 부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호황기의 고수익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시장 변동성의 위험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채무 불이행의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기 부채를 다음 만기로 연장하는 롤오버 과정은 대부분의 부실 시행사들에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출 기관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 시행사는 기술적 파산 상태에 빠지고 해당 프로젝트는 즉시 재정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건설사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자율로 급전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은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격이라 결국 더 처참한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런 징후가 보입니다. 건설 관련 채권 금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고수익 채권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할 줄 알았던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와 깊게 얽혀 있으며 전세 시장 또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던 집주인들은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긴 젊은 가족들입니다. 건설업 붕괴와 전세 대란의 결합은 한국 사회와 금융 안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에 대응해 일부 지자체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저소득층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뿐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비하면 그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건설과 금융의 유착관계가 워낙 깊어서 대규모 경기 침체 없이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건 공무원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엔진이었지만 이젠 오히려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거운 짐덩어리로 전락해버렸죠. 한때 국가의 자부심이었던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이제 탐욕의 대가를 경고하듯 짓담한 흉물스런 건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 다툼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실패의 책임이 진짜 누구에게 있는지 그 복잡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법원은 새로운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엄청난 공사 지연과 부도 사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아우성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금 3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는 건 많은 가정이 끝까지 버티기 힘든 기나긴 법적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자재비 폭등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라며 원래 계약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가려 하고 있죠. 신용평가사들은 공격적인 등급 강등에 나섰고 웬만한 대형 건설사들의 채권마저 이 불안한 시장에선 사실상 투기 등급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한 대형 건설사들은 알짜배기 자산까지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분이나 수익, 짭짤한 호화 골프장까지 매물로 내놓는 상황이죠.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에서 설계사,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화이트칼라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은 가구와 가전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꽉 막히니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프로젝트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할 부동산 신탁사들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부도 사태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대중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연봉을 대폭 깎으면서 성난 채권단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이 연일 보도됩니다. 대마불사 논란은 이제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구제 금융에 들어가는 세금 사이에서 정치권도 저울질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 위기의 상당 부분은 미국 연준의 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한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수입 목재와 특수 유리 가격이 한국 건설사들에게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한때 붐비던 도심 속 거대 개발 프로젝트로 지어진 명품 쇼핑몰들은 이제 빈 점포와 먼지 쌓인 에스컬레이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주택 시장을 따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확장 계획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고령화 시대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한국 건설업에 대한 투자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공포를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 부채 거품의 경고 신호를 수년 동안 무시했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미래 가치만 믿고 돈을 빌리는 걸 제한하는 새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은 처방이라고 우려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구조조정 작업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있는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청산해버리는 냉혹한 뺏겨내기죠. 정부 감시관들이 대형 건설사 회계팀에 상주하면서 유동성 자금이 단일 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한국 주택시장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영구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선분양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고통스럽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규제 당국은 이제 후분양 제도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정률 80%는 넘어야 분양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 개발사들은 지금 같은 부실한 구조 대신 훨씬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확 낮춰야만 합니다. 투명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내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과 재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개발되고 있죠. 앞으로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인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겁니다. 돈이 엉뚱한 계열사로 빼돌려지는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죠. 주택 보증 상품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갑자기 망해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업계는 값비싼 인건비와 널뛰는 자재비 부담을 줄이려고 모듈러 공법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시장의 높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나 해외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복잡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 꽤 똑똑해졌습니다. 최근에 부채 거품을 키웠던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식의 공포 심리에서 벗어나고 있죠. 집이라는 개념이 투기 목적의 위험한 자산에서 살고 성장하는 원래의 보금자리라는 의미로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 실망한 청년층을 위해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싹 다 밀고 새로 짓던 옛날식 재개발 대신 기존 동네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면서 고쳐 쓰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금융권도 호되게 당한 뒤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기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따지는 훨씬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장치도 손질되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망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도 영세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게 말이죠. 주요 대도시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 부동산 관리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골드러시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만하고 장기적인 성장만을 기대하는 훨씬 차분하고 현실적인 시각이 자리 잡았죠.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남은 부채 거품을 서서히 빼내는
연착륙 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개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해졌다는 신호가 보여야 다시 돈을 풀겠다는 거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위기의 상처는 오래 남겠지만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산업을 위한 기초는 다져지고 있습니다. 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경제를 향한 이 힘겨운 과도기를 겪으며 한국인 특유의 위기 극복 저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격동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경제적 야망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3억 원이라는 보증금의 비극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투자라도 빚으로 쌓아 올린 불안정한 시장 앞에서는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멈췄던 공사 현장이 다시 깨어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지금, 이번 구조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책에 깊이 그리고 영원히 새겨져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가족들에게 회복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절규는 주거 정의에 대한 전국민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힘은 높이 솟은 마천루가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의 안전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쉽게 돈을 빌려 무모하게 투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텅 빈 확장보다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욱 절제된 접근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 모두 이제는 화려한 분양 광고지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인 가치와 튼튼한 시공, 그리고 투명한 재정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단순한 자금 공급자에서 시장 건전성을 지키는 엄격한 감시자로 변화했습니다. 2025년의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몇몇 거대 건설사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개혁과 투명성을 받아들이고 고객의 장기적인 안전을 진심으로 고민한 곳들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지방 도시들은 이제 변동성이 큰 건설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천만한 투기판 대신 안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건설과 금융 모델을 유연하게 적응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국가 경제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기다리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조언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일시적인 유행보다는 재정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더욱 신중한 태도와 그 이면의 금융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붕괴에 대한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다름 아닌 중산층 시민들의 신뢰와 안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가 만난 가족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그 아래 놓인 기초만큼은 빚과 고금리 프로젝트 대출이 아닌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한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적 주거 위기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내부 고발자들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을 용기 있게 들려주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합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주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건설 붕괴 사태의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위기와 뼈아픈 교훈, 그리고 더 안정된 경제 현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묵묵히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